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이슈토크인데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새해 부평구의 화두 중 하나는 문화도시입니다. 음악을 중심에 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지난 연말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부평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요. 부평구는 올 한 해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평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정한 기획가와 부평구 문화재단의 박재은 문화도시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박재은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번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이제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도시 사업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계획이나 그런 부분부터 이제 실행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평구가 이제 음악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을 갖췄다면 문화도시 지정 사업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문화도시, 내 삶에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문화도시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한 기획가께서는 이제 총괄 기획자로서 보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이번에 받았다고 보세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처음 출발은 문화행정이 이제 문체부에 신청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이게 뒷받침이 되는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문화행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의지나 네.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의 태도 문제나. 근데 이제 부평은 바로 이 문화행정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굉장히 어떤 그 시민 주도적인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또 이 문화도시로 음악도시를 확장해가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주도성을 네. 이제 행정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5년 동안에 그동안에 네. 5개년 계획으로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 음악도시 사업이 추진이 되어 예,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개년 사업, 물론 이제 올해가 5개년 마지막이지만은 네. 이게 이제 예비 사업을 통해서 음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확장해가는 네.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림이 아마도 이제 문체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내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정부의 어떤 사업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뒷받침된 의지가 큰 어떤 예. 도움이 됐다 이런 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부평 음악 융합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도 있었는데요. 부평 음악 융합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지정 보셨을 때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악도시가 주로 이제 그동안에 부평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에스컴시티라는 네. 미군 기지 네. 앞을 중심으로 해외 대중음악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유입되는 네. 그런 하나의 어떤 일종의 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 네. 역사적인 어떤 사실 자체가 장소성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희미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현재로 다시 끌어내서 이 부평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 자원과 또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실제 부평 안에서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다시 부평과 인연을 다시 이제 새롭게 맺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부평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또 이게 단순히 음악적인 어떤 콘텐츠나 산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삶과 만나면서 이런 어떤 이 활동들이 하나의 어떤 시민들의 문화로 이렇게 수렴되는 네. 그런 어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중음악의 시초를 이제 부평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음악도시 부평에 대해서 낯설어하던 분들도 계셨던 건 사실인데 그동안 부평구가 이제 부평문화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차츰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이 이미지가 친숙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재현 팀장님, 문화도시 조성 계획 크게 세 가지 핵심 가치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제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가 이제 풍물부터 시작해서 민중가요, 그 대중음악의 역사까지 다양한 음악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장르로 음악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내가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음악과 소리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동안 내가 하고자 했던, 살고자 했던 도시를 스스로,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이제 지향한다라는 네. 뜻으로 저희가 이제 비전을 그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또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핵심 가치가 공명, 공조, 공진화 세 가지를 네.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명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평구에 갖고 있는 음악의 특성화를 가진 그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공간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조는 이제 문화적인 시민 리더를 발굴을 하고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문화 활동가들도 본격적으로 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업들이 이제 공조 부분에 네.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진화는 이제 문화도시를 추진해가는 경영에 대한 부분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연결,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사업들을 이제 연결해서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뜻의 공진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와 이제 도시재생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핵심 가치를 꼽아 주셨는데요. 그 최정한 기획가께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기획자로서 보셨을 때 이제 그 핵심 가치, 공명, 공조, 공진화 가운데 특별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네. 없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개념적인 어떤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개에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그 개념이 아마 현장에서는 같이 작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이 그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그 이 해외의 어떤 대중음악이 유입되던 시기에 유행했던 음악들 이걸 현재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작업들 그거를 동네 주민들과 함께 참여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없어진 어떤 장소성들을 어떻게 현재적으로 끌어낼 건지 네네. 이런 등등의 어떤 작업들이 물론 작년에도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테고요. 네. 그래서 이 특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음악과 어떤 시민 문화 혹은 지역 문화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 정체성 네.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살릴 건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점 사업일 테고 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장소 기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타겟별로 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의 문화의 어떤 그 이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는 또 이들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그 이 활동에 맞는 네. 디지털 사운드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시작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박지원 팀장님, 그 현재 예비 문화 도시로 이제 선정이 이번에 됐죠. 이제 예비를 떼고 정식 문화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텐데 앞으로 남은 관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그 예비 단계를 선정되기 위해서 진행했던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면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마련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문체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네. 새롭게 좀 더 이제 계획을 다듬어가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다시 한번 심사를 받고 또 최종 뭐 PT를 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과정을 똑같이 겪고요. 네. 올해 말에 네. 이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제 올해 최종 심사를 이제 연말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혜택, 네. 우선은 예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네. 화두로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와 함께 매칭을 해서 최대 200억의 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5년 동안 최대 200억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사실 부평구가 이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내가 하고자 했던, 살고자 했던 도시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혹시 자신감은 어떠실까요? 많이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종한 기획가께서는 이제 기획자로서 네. 문화도시 선정까지 많은 또 활동들을 하시고 앞으로 또 하셔야 네. 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제 AB 사업을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생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AB 사업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떤 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올해 본 사업에 지정된 도시들을 보면은 처음에 잘 하다가 떨어진 도시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설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짜임새 있게, 그러면서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5년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게. 풀어날 건지에 대한 어떤 과정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시고요. 네. 또 하나 예비 사업 단계에서의 어떤 이 과정하고 좀 틀린 거는, 예비 사업은 각 지역이 알아서 이렇게 신청하고 계획서를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예비 단계에서는 이 10개 지정된 도시들이 함께 네. 워크숍도 가지고 오픈된 상태에서 이 경쟁을. 우리 도시가 네.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이 미래 비전과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문체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컨설팅이 이렇게 붙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타 지역과 이 배타적으로 이 경쟁하는 어떤 그런 틀로 이렇게 1년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끊임없이 서로 논의하고 경험을 나누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이 분위기 안에서 네.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희들도 감히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네. 기왕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예비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본 사업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이제 의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배타적 경쟁 관계를 넘어서 이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너지 효과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기획자로서 많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도 기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도시로서 부평의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부평이 굉장히 어떤 그 독특한 도시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베더타운적인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고, 네.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이게 공단 도시로서 아, 맞습니다. 예. 이제 배후 어떤 그런 주거 지역과 같이 물려 있고, 네. 또 과거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이 넓은 들판을 가진 그런 또 농업 사회로서의 어떤 네. 그 강점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풍물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네네. 이런 문화와 연결이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혼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예. 그런 반면에 또 뭐 일각에서는 떠내기들의 도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다양성과 한편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평의 이 미천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부평이 생각보다 되게 이제 이 서울과 긴밀하게 예, 예. 활동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문화나 음악 분야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울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고 상생 협력하는 어떤 판을 잘 짜면은 저희가 이제 부평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평이 지금 선발주자지 않습니까? 네네. 음악으로는. 그렇죠. 이제 부천이나 가까이 있는, 네. 아니면 인천 서구나 중구, 이 비슷한 지향을 가진 부분들이 이제 문화도시 어떤 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활동할 준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부평인데, 최근 부평은 이제 근대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로 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병창, 줄사택 등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의 어떤 아픈 역사, 문화 역사들을 갖고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로 만들자는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근대 문화유산과 함께 이제 음악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평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실까요? 앞으로의 어떤 관광 흐름은 과거처럼 뭐 경성지나 네.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고 단순히 소비하고 뭐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체험이나
아니면 삶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도시 투어나 마을 투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부평은 어떻게 보면 외견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바로 이 부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매력, 또 이 매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부평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과거 제조업에서 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문화가 한때 도구로서 이런 도시 재생의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단순히 도구로는 이 도시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문화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이제 문화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 자체를 처음부터 문화적으로 계획하고 문화적으로 이제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평도 이제 어떤 제조업 기반에서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이 도시 전체의 어떤 삶 속에 녹여낼 건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네. 이 문화도시 사업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지현 팀장님께서는 그 부평의 관광 콘텐츠로서의 음악 경쟁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나 네.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총괄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그 인근의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평 현장에서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적다라고 네. 보여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평구 구석구석 지역을 찾아가서 그런 뮤지션들이나 기획자들이랑 함께 사업들을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주민들도 경험을 하고 부평구에 방문했던 분들도 아, 부평구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있었고 이러한 음악 역사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작의 단계일 뿐이지만 그 뮤지션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한다면 이제 음악 도시로서 문화 도시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조금 네, 네. 덧붙이면은 그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홍대 앞에서 한 10년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홍대 앞에 이제 이 소위 음악과 관련된 클럽 문화가 뒷골목에 있는 지하 창고 식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만 가는 일종의 매니아적인 네. 공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이 기반이 돼서 오늘날의 홍대가 이제 네, 이렇게 네, 네. 좀 많이 핫해진 유명해진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매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도시 관광의 혹은 도시 경쟁력의 어떤 그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문화를 통해서 갖추어갈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 주셨지만 문화라는 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최정환 기획관께서 보셨을 때 부평이 문화도시로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가 이제 그 같이 일종의 칵테일식으로 네. 섞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이 지역 문화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이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가 저희가 뭐 시티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나가면은 바로 지역 안의 문화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활동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바로 그것이 지금은 처음은 이제 행정이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지만은 거꾸로 아래에서 만들어져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문화도시로 변신을 꿈꾸는 부평, 부평이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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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이 참 많죠. 광역동 체제로 전환된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 주민자치회와
36개 마을자치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주민들의 참여 요소를 대폭 강화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하지만 과연 주민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습니다. 주민자치회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정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김기현 사무총장님, 지난해에는 이제 부천시가 광역동 지금 행정을 그렇습니다. 개편을 예. 했죠. 지금 뭐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혁신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또 바꾸면서 예. 네, 행정 개편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사실 부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은 과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갈등이나 토론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국가정책 어떻게 가져가냐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법이 여러 가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데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권한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강화하는 형태로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 표준조례에 따라서 부천도 12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10개의 주민자치회가 예. 생기는 거고 마을자치회가 또 36개. 36개. 그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행안부 계획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 영어 명칭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공간, 주민자치 공간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저런 제도적 한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부천은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단위로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는데 부천은 이제 광역동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광역동에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대다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자치회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기도 하고 잘 운영돼야 되는데 여러 과제가 놓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광역동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10개의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산하의 기존의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자치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상 정확한 표현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고요. 그러니까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약해졌다고 이렇게 좀 그분들은 좀 불만을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분해로 이렇게 조례상 돼 있습니다. 네.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단어로 보면 위원만 빠진 거거든요. 크게 뭐 변화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주민자치라는 어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자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는 크게 기관자치와 주민자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자치가 기관 주도의 그런 관주도의 그런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제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는 그냥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설치 조례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단독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치의 위상 자체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지방자치의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의 권한이라든지 어떤 사무의 수탁 권한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지방자치 산하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뭐 거의 대등한 관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김기현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뀐 점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시대 정신 자체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 형태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정신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 지역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주민자치회의 권한 책임과 마을자치회의 권한 책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지만 많은 주민자치위원은 굉장히 헌신 봉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활동은 부천시 행정 하부조직처럼 부천시에 주어진 일정에 동원된다든지 그 일정에 참여하든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동원조직처럼 하부조직처럼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새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을 좀 일신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다양성 있게 시민들이 활성화된 이렇게 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보다 깊숙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 길이 예,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위원들의 뭐 임기도 궁금할 것 같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뭐 역할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그 특별법에 의거한 그 조례에서는 그 주민자치회 구성을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대표위원으로서의 그런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생단체 위원들 그리고 주민대표위원 그리고 또 직능대표 전문가로서의 그 직능대표들도 참여하게 돼 있어서 돼 있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그 부회장 2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역할에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협의 권한과 사무 수탁 권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협의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읽어보면요. 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기능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이제 행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자치회가 파트너십으로서의 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좀 폭넓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 그런 마을의 그런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수탁 권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자체적으로 네. 그 지역이 특색을 발휘해서 어떠한 사물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민 마을 축제라던가 그리고 마을 소식지 등도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 활동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형식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한계를 주민자치회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보면은 제도적 한계도 있고 또 운영자들의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았었고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내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그럴까? 네. 그리고 행정의 하부 조직처럼 이렇게 그렇죠.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면서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회가 자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쨌든 평가를 받는 총회라든지 여러 구조를 통해서 되니까 굉장히 이제 권한과 책임은 확대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획일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이런 분위기에서 인원도 확대되고 권한도 확대됐으니까 행정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도 보다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그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이제 대폭 강화가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주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떤 한 사업의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이 강화됐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 계획을 세우고 네. 주민총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주민총회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국을 보면은 뭐 네. 타운홀 미팅처럼 그렇죠. 예. 주민들이 자유롭게 행정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 자체가 맞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주민자치 회 단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탁 의무가 가능하도록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청 같은 경우도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도 네, 하는데 그렇죠. 네.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거 민간 위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단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은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연계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권한 자체는 굉장히 확대됐고 이런 제도적인 권한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과제가 참여하시는 분들 또 행정, 시민사회 전부 다 제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회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될 거고 역할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예, 그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 자치를 리더십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동원 네.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그 좀 격화시켜서 맞아요. 보는 네.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 그 행정과 관련해서 그 역할의 변화 관련돼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정부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협치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개방 체제로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의미로서의 주민자치회가 네.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위상이 변화돼야 되고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법제도적인 차원을 봤을 때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 정책 과정에 참여자로서 파트너로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자주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어떤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시각 변화도 물론이지만 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도가 좋게 이제 개선되면은 네. 그 제도에 따라서 사실 참여자들의 자세나 역량이나 그렇죠. 네. 내용도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게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가 제도적 한계도 있고 또 운영도 딱딱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 참여의 효능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것만큼 변화가 생긴다든지 훈련이 된다든지 뭔가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로 사업으로 매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죠. 근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운영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열리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이거를 운영하면 권한 책임이 왜곡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해 당사자 중심이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노력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참여자들 다 공통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보다는 전문가들의 참여라든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 역할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지원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네.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민자치회가 협의 권한이나 수탁 권한을 잘 이행하고 또 마을 축제라든지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하나의 그 지원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대전에서는 올해부터 유급으로 한 연봉 3,500만 원 정도로 네.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가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그런 다양한 정책적 이슈라든가 마을 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한 역할을 다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효과성 있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선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그러한 후보자 역량이나 전문성 검증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농공 행상처럼 이렇게 하나의 자리처럼 이렇게 돼서 나눠주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 좀 지향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 의원들도 께서 의회 전문위원들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리감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20명 사이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30명, 70명, 우리 지역은 50명 한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새 4개 동이 통합돼서 대동으로 되고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니까 50명 정도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부천시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부천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좀 새롭게 되고 이분들이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과 분위기로 출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회의 이제 실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예, 전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 행정학에서 행정 현상을 바라볼 때 제도, 사람, 환경 이렇게 크게 바라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사람의 구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시각 그리고 인식 그것들이 많이 변화돼야 될 것이다. 즉 기존의 그런 동원형이라든지 어떠한 보조기관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관료들 자체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귀찮은 일 그리고 뭐 시끄러운 일 이렇게 또 민원 들어온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파트너십으로서 인정하는 것 인식 변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제 주민자치가 이렇게 계속 운영되다 보면은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좀 내실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보완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쨌든 열려 있는 자세 그리고 시제적인 거버넌스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부 조직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실질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뭐 시간이 되면 두 분 다시 초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부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